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삼킨 밤, 윤서연은 차가운 가죽 소파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이 있었고 그 너머로 통유리창에 비친 서울의 야경은 마치 수천 개의 부서진 다이아몬드처럼 비현실적으로 빛났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떤 아름다움도 담고 있지 않았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벼랑 끝에 몰린 가족의 운명이었다. 그녀는 지네치웨이 그룹 전략기획실의 유령 같은 존재였다. 비상한 두뇌와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사채 빚은 그녀의 발목을 옥죄는 족쇄였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숨긴 채 그저 평범한 사무보조원처럼 행동하며 때를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오늘 아침 사채업자들은 마지막 통첩을 보냈다.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병든 어머니가 누워있는 작은 아파트마저 빼앗길 판이었다. 절망이 그녀의 목을 조르던 순간 제네치웨이 그룹의 법무팀을 통해 한 가지 제안이 전달되었다. 믿을 수 없는,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육중한 떡갈나무 문이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진주웨이 그룹의 총수 강태준. 그는 그림자처럼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방 안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 냉혹했다. 태준은 서연에게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고 곧장 책상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의 얼굴은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처럼 완벽했지만 그만큼이나 차가웠다.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눈은 오직 서류만을 향해 있었다. 그는 펜을 들어 서류 한 장을 그녀의 앞으로 밀었다. 읽어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비밀 결혼 계약서. 제목은 간단했지만 그 내용은 그녀의 남은 1년을 송두리째 JNHWA 그룹에 저당 잡히는 것이었다. 계약 기간 1년, 계약 만료 시 그녀의 가족이 진 모든 빚은 JNHWA 그룹이 대신 변제한다. 그 대가로 그녀는 강태준의 유령 아내가 되어야 했다.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세상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관계. 그의 사생활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 그의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말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가 필요로 할 때 외에는 절대 그의 눈에 띄지 말 것. 서명해. 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거래였다. 그녀의 자존심과 미래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윤서연이라는 세 글자가 백지 위에 새겨지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영혼 일부를 파는 것 같았다. 태주는 그녀가 서명한 계약서를 무심하게 받아들었다. 그는 만족한 것 같지도 불만인 것 같지도 않았다. 그저 당연한 절차를 처리하는 기계처럼 보였다. 변호사가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거다. 혼인신고는 내일 오전에 처리될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깐. 서연이 자신도 모르게 그를 불렀다.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 시선에 서연은 숨이 막혔다. 제가 알아야 할 또 다른 규칙이 있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태주는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것은 평가라기보다는 마치 값비싼 가구를 살펴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이었다. 규칙은 간단해. 윤서연 씨,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야. 내 집에서, 내 회사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있다가 1년 뒤에 사라져.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방을 나갔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서연은 한동안 그가 사라진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것이 그녀의 결혼식이었다. 신랑은 자리를 떴고 하객도 축하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약서와 갚아야 할 빚만이 그녀의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몇 시간 뒤 법무팀의 변호사가 그녀를 태준의 펜트하우스로 안내했다. 도심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그곳은 마치 하늘 위의 성체 같았다.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집안은 온통 검은색과 회색으로 꾸며져 있었고 모든 물건은 마치 자로잰 듯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총재님은 별도의 침실을 사용하십니다. 서연 씨의 방은 저쪽입니다. 변호사가 가리킨 곳은 복도 가장 끝에 있는 작은 방이었다. 펜트하우스의 규모에 비하면 창고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 필요한 물건은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는 정해진 시간에만 방문하니 마주칠 일은 없을 겁니다. 변호사는 업무적인 말투로 몇 가지 사항을 더 전달하고는 떠났다. 서연은 좁은 방 침대에 걸터 앉았다. 창문 밖으로 보이던 화려한 야경은 이곳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에 갇힌 유령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황을 분석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전략가.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을 숨겨야 했다. 강태준, 그는 그녀를 그저 빚에 팔려온 장식품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다. 그는 그녀를 철저히 얕보고 있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좋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주지. 그녀는 이 1년이라는 시간을 그저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상대하고 있는 적이 누구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G&H 그룹을 집어삼키려는 하이에나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그림자의 존재. 태주는 자신을 방패막이로 내세웠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들인 이 작은 아내가 사실은 가장 날카로운 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절망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결의와 뜨거운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빛이 감돌았다. 냉혹한 총재의 얼어붙은 성에서 그녀의 비밀스러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태주는 자신의 서재에서 막대한 양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지니치 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정체불명의 세력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에게 결혼은 그저 이사회의 잔소리를 잠재우고 자신의 약점을 찾으려는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그는 오늘 자신이 아내로 맞이한 여자의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창백한 얼굴과 절박해 보이는 눈빛 정도였다. 그에게 윤서연은 1년짜리 소모품에 불과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계획에 어떤 변수도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그저 빚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연약하고 순종적인 여자일 뿐이었다. 태주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오직 차가운 도시의 불빛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하에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의 얼음 같은 왕국에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불씨 하나가 이미 던져졌다는 것을. 서연은 낯선 방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1년을 그렸다. 굴욕적이었지만 이것은 기회이기도 했다. G&H 그룹의 심장부, 강태준의 가장 가까운 곳, 이곳에서라면 그녀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능력을 증명하고 가족을 구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이 차가운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가장 조용한 전략가가 될 것이다. 그녀의 무기는 그녀의 두뇌였고 그녀의 방패는 강태준의 무관심이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 그녀는 지네치웨이 그룹 총재의 보이지 않는 아내로 첫 발을 내디딜 것이다. 윤서연의 새로운 삶은 철저한 고립 속에서 시작되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섬이었고 그녀는 그 섬에 유배된 죄수와도 같았다. 아침 해가 거실 통유리창을 통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 빛은 그녀가 머무는 복도 끝 작은 방까지는 거의 닿지 않았다. 그녀는 계약서의 조항을 철저히 지켰다. 강태준이 집을 나서는 일은 새벽에 일어나고 그가 돌아오는 늦은 밤이면 이미 방 안에 틀어박혔다.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였지만 지난 일주일간 마주친 것은 단 2번, 그것도 스쳐 지나가는 복도에서였다. 그때마다 태주는 그녀를 마치 벽의 얼룩이나 가구의 일부처럼 존재하지만 인식할 필요 없는 대상으로 취급했다. 그녀의 존재는 저택의 사용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일주일에 3번 방문하는 가사관리사는 50대 중반의 무뚝뚝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묻는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의 방을 청소할 때조차 마치 그 방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서연은 거실 한 구석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조용히 관찰했다. 그들은 그녀를 총재님의 손님이나 사모님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아예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그들에게 윤서연은 그저 거기 있는 그것, 혹은 그보다 못한 존재였다. 이러한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은 그녀의 자존심을 긁어댔지만 서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이 철저한 투명인간 취급이 그녀에게는 방패가 되었다. 아무도 그녀를 경계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서연은 듣고 있었고 보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은 빚더미에 묻혀 잠시 녹슬었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준의 서재에서 흘러나오는 대화의 파편들을 주워 모았다. 태준이 집에서도 끊임없이 화상회의를 하거나 누군가와 격앙된 목소리로 통화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잠을 거의 자지 않는다는 것도, 그리고 그의 대화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름, 박민혁이 그를 옥죄는 위협의 실체라는 것도 짐작했다. 한편 강태준은 말 그대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다. 진 H웨이 그룹의 총수라는 자리는 화려했지만 그만큼이나 위태로웠다. 특히 지금처럼 적이 사방에 깔린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경쟁사인 테라홀딩스의 CEO 박민혁이었다. 박민혁은 태준과 같은 부류였지만 훨씬 더 교활하고 무자비했다. 그는 지니치와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인간이었다. 최근 지니치웨이가 극비리에 추진하던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정보가 경쟁 입찰에서 연이어 테라홀딩스 측에 밀리고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 새어나가는 거지? 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안팀장을 윽박질렀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의 불길만이 이글거렸다. 내부 소행이 분명해. 당장 그 쥐새끼를 찾아내. 못 찾으면 자네가 그 쥐새끼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거야. 보안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물러났다. 태주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박민혁. 그 이름은 쓴 담즙처럼 그의 입안에 맴돌았다. 박민혁은 최근 들어 더욱 기세등등하게 지니치웨이 영역을 침범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태준의 다음 수를 모두 읽고 있다는 듯이 행동했다. 그리고 박민혁의 감은 정확했다. 그는 진 HAW의 내부에 심어둔 눈을 통해 강태준이
최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강태준이 결혼을 했다고? 박민혁은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와인잔을 흔들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얼음덩어리가?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보고를 올린 비서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최근 혼인신고가 처리된 정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마치 유령 같습니다. 회장님. 박민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유령이라. 강태준처럼 오만한 자가 자신의 유일한 약점이 될지도 모르는 아내라는 존재를 이토록 꽁꽁 숨긴다? 재미있군.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강태준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건 그게 바로 녀석의 아킬레스건이라는 뜻이지. 그는 비서에게 명령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여자를 찾아내. 강태준이 숨겨둔 그 작은 아내가 누군지 어떤 여자인지 전부 알아내란 말이야. 어쩌면 그 여자가 우리가 진일치화를 무너뜨릴 열쇠가 될지도 모르니까. 박민혁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약점을 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 하이에나였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에서 서연은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유공간인 작은 테라스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다. 그녀는 가사 관리사가 두고 간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구겨진 영수증 조각을 발견했다. 평범한 마트 영수증이었지만 그녀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영수증에 찍힌 날짜는 가사 관리사가 방문하지 않는 날이었다. 또한 구매 목록에는 이 집에서는 전혀 소비되지 않는 종류의 고급 와인과 시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와인이나 시가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것일까? 서연의 머릿속 컴퓨터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가사관리사의 행동 패턴을 떠올렸다. 그녀는 유독 태준의 서재 근처를 자주 서성였고 태준이 없는 시간에도 종종 그의 책상 주변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머물렀다. 그리고 그녀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구형 모델이었지만 그녀는 항상 그것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문자를 주고받는 듯했다. 단순한 의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전략기획실에서 배운 그녀의 감은 우연이라는 것을 쉽게 믿지 않았다. 아주 만약에 이 집의 정보를 외부로 빼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정보가 자인 HHVA 그룹의 기밀과 연결된다면? 서연은 영수증 조각을 손바닥 안에 감추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과 약간의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녀는 강태준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오만하고 냉정하며 그녀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다. 하지만 이 계약은 그녀의 가족이 걸린 문제였다. 만약 진예치의 TOA 그룹이, 즉 강태준이 무너진다면 그녀의 빚을 갚아줄 사람도 사라진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해야 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유령으로만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파헤쳐야 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지네치웨이 그룹과 테라홀딩스의 최근 분쟁 기사들을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다. 박민혁, 그의 이름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그의 경영 스타일은 공격적이고 위험했다. 서연은 직감했다. 자신을 둘러싼 이 차가운 공기와 보이지 않는 위협이 모두 그와 연결되어 있음을. 그녀는 작은 영수증 조각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거대한 퍼즐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가장 거대한 댐도 아주 작은 균열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 균열을 찾아낸 것 같았다.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났다. 박민혁의 정보망은 거대하고 촘촘했다. 그가 JNHMOA 그룹 내부에 심어둔 눈은 비단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에 있는 가사관리사뿐만이 아니었다. 그에게 올라오는 보고는 매일 아침 그의 책상 위에 정확하게 배달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기다리던 정보가 올라왔다. 윤서연, 27,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이지만, 이쪽이 흥미롭군. 박민혁은 보고서를 읽으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부친의 사업 실패로 인한 막대한 사채빚, 현재 모친은 병원에 입원 중. JNHMWA 그룹 전략기획실의 말단 사무 보조원으로 근무 중. 이었군. 그의 앞에 선 비서는 긴장한 듯 마른 침을 삼켰다. 조사 결과 그녀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태준 총재와 비밀리에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되었고 그녀의 배경은 보시다시피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박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깨끗하다는 것은 볼품없다는 뜻이었다. 가문도 배경도 재력도 없는 여자. 강태준이 대체 왜 빚에 팔려온 거로군. 그는 결론 내렸다. 강태준 그 오만한 놈이 고작 이런 여자로 자신의 약점을 가리려 했다? 아니면 정말 빚 때문에 발목 잡힌 여자를 아내라는 이름의 인형으로 사들인 건가? 어느 쪽이든 박민혁에게는 호재였다. 약하고 절박하며 돈이 필요한 여자만큼 다루기 쉬운 장기말은 없었다. 그는 강태준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다. 그 얼음장 같은 남자는 틈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작은 아내라면 이야기가 달랐다. 아직 직접 접촉하지 마. 박민혁이 지시를 내렸다. 일단 우리가 심어둔 안테나를 통해 그 여자를 좀 더 떠볼 필요가 있겠어. 그 여자가 뭘 좋아하고 뭘 두려워하는지 알아내. 그리고 아주 사소한 선물을 보내서 반응을 살피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가 말한 안테나는 바로 펜트하우스의 가사관리사 오 여사였다. 오 여사는 박민혁의 비서실로부터 은밀한 지령을 받았다. 총재의 아내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그녀의 모든 것을 파악할 것. 오 여사는 이 집에서 수년간 일하며 강태준의 신뢰를 얻었지만 사실 그녀는 더 큰 돈을 약속한 박민혁에게 충성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철저히 무시했지만 이제는 친절을 가장한 감시의 눈길을 보냈다. 사모님, 혹시 필요하신 거라도 없으신가요? 오 여사가 평소와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로 서연의 방문을 노크했다. 서연은 책을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사모님이라니. 서연은 순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이내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그녀의 대답은 완벽하게 평범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저 여자가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지난번 영수증건 이후 서연은 오 여사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오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총재님께서 워낙 바쁘셔서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혹시 좋아하시는 음식이나 디저트라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이것은 명백한 떠보기였다. 서연의 취향, 그녀의 약점을 파악하려는 수작이었다. 서연은 책을 덮고 일어섰다. 그녀는 오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전 괜찮아요. 조용히 지내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역할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자신은 아무런 힘도 욕심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였다. 오 여사는 서연의 무기력한 태도에 속으로 안도했다. 역시
빚 때문에 팔려온 어린애일 뿐이야. 그녀는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러났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박민혁에게 대상은 매우 수동적이며 외부 자극에 약한 것으로 보임이라는 보고가 올라갔다. 서연은 오 여사가 사라지자마자 표정을 굳혔다. 그녀의 직감이 맞았다. 오 여사는 단순한 첩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자신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후는 강태준의 적, 박민혁일 가능성이 컸다. 위험이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약한 고리로 보고 있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계약의 근간인 진해치와 그룹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거실에서 서재로 향하는 태준과 마주쳤다. 그녀는 물을 마시러 나왔던 참이었다. 태준은 그녀를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투과해 뒤쪽 벽을 향하는 듯했다.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죄송합니다. 물을. 서연이 잔을 들어 보였다. 태준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여기서 뭘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내 일에는 절대로 끼어들지 마. 당신은 그저 1년 동안 이 집에 묶여 있는 유령일 뿐이야. 당신의 역할은 그것뿐이니 그 이상을 생각하지도 행동하지도 마.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서연의 가슴에 밝혔다. 모욕감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총재님.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태주는 흥미를 잃었다는 듯 다시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방금 내뱉은 모독이 그녀의 마음에 어떤 불씨를 지폈는지를. 서연은 차가운 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강태준. 그는 자신을 철저히 얕보고 있었다. 박민혁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모두가 자신을 손쉬운 먹잇감 혹은 무가치한 장식품으로 여겼다. 좋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오만을 역이용해 주지.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이 지옥 같은 계약에서 살아남기 위해 먼저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오 여사를 잡을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자신의 전략가적 기지를 되살렸다. 그녀에게는 정보가 필요했다. 오 여사가 언제, 어떻게, 누구와 접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그녀는 오 여사가 항상 들고 다니는 구형 휴대전화와 그녀가 서재를 청소하는 시간을 주목했다. 서연은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해 소형 무선 스파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복잡한 기술은 아니었지만 특정 와이파이망 내에서 특정 기기의 데이터 송수신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문제는 어떻게 오 여사의 휴대전화를 펜트하우스의 와이파이에 연결시키느냐였다. 그녀는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오 여사가 서재를 청소하러 들어갔을 때 서연은 일부러 거실의 와이파이 공유기 전원을 잠시 내렸다. 집안의 모든 스마트 기기가 동시에 인터넷 연결이 끊겼다. 잠시 후 서재에서 나온 오 여사는 불안한 듯 자신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그때 서연이 우연히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어머, 오 여사님, 혹시 인터넷이 안 되시나요? 제 것도 갑자기 연결이 끊어져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순진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 여사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가 말했다. 아, 그러고 보니 손님용 네트워크가 따로 있었네요. 이건 되는 것 같아요. 비밀번호가 자인 HWG HWG GS 134였던가. 이걸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녀는 오 여사의 휴대전화 화면을 자연스럽게 가리키며 말했다. 오 여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빨리 보고를 올려야 한다는 초조함이 더 컸다. 아, 고맙습니다. 사모님. 그녀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서연이 알려준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그녀의 휴대전화 화면에 연결된 표시가 뜨자 그녀는 안도하는 듯 서둘러 자리를 떴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가 설치해둔 프로그램의 화면이 번쩍였다. 새 기기 연결됨. 구형 안드로이드 폰, 그리고 몇 분 후 암호화되지 않은 메시지, 앱을 통해 데이터 패킷이 전송되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추적이 어려운 해외 서버 IP였다. 서연은 전송되는 데이터를 가로챘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총재, 오늘 극도로 예민함. K 프로젝트 관련 서류 책상 위에 있었음. 사진 전송. 곧이어 오 여사가 몰래 찍은 듯한 흐릿한 서류 사진 파일이 전송되었다. 이것은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였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이 증거를 지금 당장 강태준에게 가져가야 할까? 아니, 그는 그녀를 칭찬하기는커녕 어떻게 이런 정보를 얻었는지 추궁할 것이다. 그는 그녀의 능력이나 의도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여전히 빚쟁이 아내로만 볼 것이다. 이건 그녀의 무기였다. 그녀가 이 지옥에서 살아남고 어쩌면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다. 그녀는 오 여사를 바로잡지 않을 것이다. 대신 오 여사를 역정보의 창구로 이용할 것이다. 박민혁이 자신을 얕보고 있다면 그 얕보는 시선을 그대로 이용해 그를 속여야 했다. 다음 날 서연은 오 여사가 청소하는 시간을 노려 일부러 통화를 시작했다. 물론 상대방은 없는 혼자만의 연극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복도에서 오 여사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여기 감옥 같아.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태준 씨는 날 사람 취급도 안 해. 난 그냥 돈 때문에 팔려온 거잖아. 나도 이런 거 싫어. 그냥 돈만 있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녀는 일부러 돈을 강조하며 바닥에 주저앉는 신용까지 했다. 오 여사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역시 예상대로였다. 어리고 약한 여자, 돈이면 뭐든지 할 년이었다. 그녀는 그날 저녁 박민혁에게 총재 아내 현재 상태 매우 불안정. 강태준에 대한 원망이 크며 돈에 대한 집착을 보임. 이라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박민혁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잘 익어가고 있군. 이제 미끼를 던질 때가 됐어. 그는 오 여사에게 선물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강태준의 아내를 매수할 아주 달콤하고 값비싼 선물이었다. 그 시각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오 여사가 보낸 데이터 로그를 확인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박민혁은 자신이 사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사실은 사냥감이 되어 이미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GNHH 웨이 그룹이 매년 주최하는 VVIP 자선 파티는 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강태준은 이 행사를 극도로 싫어했지만 그룹의 총수로서 빠질 수 없는 의무이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 그는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를 안게 되었다. 행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그의 비서실장이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진 것이다. 그는 태준의 모든 일정을 꿰고 있으며 오늘 밤 오갈 수많은 기밀 대화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유일한 사람이었다. 태준은 마른 세수를 했다. 다른 직원을 데려갈 수는 없었다. 이 파티는 신뢰가 전부였으니까. 그의 차가운 시선이 펜트하우스 복도 끝 유령처럼 존재하는 그녀의 방으로 향했다. 윤서연, 그녀는 차이네이치웨이 그룹의 직원이면서 동시에 그의 소유물이었다. 그녀는 빚에 묶여 있었고 입이 무거웠으며 무엇보다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그녀를 가구처럼 옆에 세워둘 생각이었다. 준비해. 그는 자신의 방에서 나온 서연에게 검은색 드레스 케이스를 던지듯 건넸다. 드레스는 값비쌌지만 화려하지 않은 비서의 그것과 같은 디자인이었다. 오늘 밤 당신은 내 그림자야. 말하지 말고 듣지 말고 그저 존재하기만 해. 알겠나? 서연은 대답 없이 드레스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명령임을 알았고 동시에 기회임을 직감했다. 강태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적들을 그리고 그가 싸우는 방식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결정체였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빛났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샴페인 향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태준의 반보 뒤에 서서 완벽한 비서의 가면을 썼다. 그녀의 등장은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강태준 옆에 선 낯선 여자를 힐끔거리며 수군댔다. 저 여자는 누구지? 그 얼음 총재가 처음 보는 여자를 그것도 저렇게 가까이 세워두다니.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곧 경멸로 바뀌었다. 서연의 드레스는 명품이었지만 다른 사모님들의 화려함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태준이 요즘 취향이 많이 소박해졌나 보군. 누군가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태준은 그 모든 시선을 무시했다. 그는 오직 비즈니스를 위해 이곳에 존재했다. 그는 서연을 완전히 무시한 채 주요 그룹 총수들과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때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한 남자가 등장했다. 테라홀딩스의 CEO 박민혁. 그는 뱀처럼 매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무리의 중심에 섰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정확히 강태준과 그 옆에 선 서연을 향해 고정되었다. 박민혁은 그들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눈은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으로 훑어내렸다. 강 총재, 이런 중요한 자리에 새로운 비서를 대동하다니. GNH 웨이데이가 인재가 그렇게 없었나? 아니면 입맛이 바뀐 건가? 그의 말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서연을 비서가 아닌 밤의 여자로 취급하는 저급한 도발이었다. 주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지고 그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다. 그가 입을 열어 이 저급한 자를 찢어놓으려던 순간이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민혁 대표님. 맑고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두 남자 사이를 갈랐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박민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회사의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효율성과 견고함에 있다고 배웁니다. 지인 HWAD가 추구하는 가치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의 가시는 날카로웠다. 박민혁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그녀는 박민혁의 화려함을 효율성 없는 거칠애로 자신을 소박한 비서가 아닌 견고한 내부로 은유적으로 받아친 것이다. 태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겁에 질려 떨거나 모욕감에 울먹일 것이라 생각했던 여자가 지금 재계의 하이에나와 눈을 맞추고 있었다. 박민혁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말 잘하는 비서로군. 강 총재가 운이 좋았어. 그는 이를 갈며 돌아섰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서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저 여자는 단순한 빚쟁이가 아니었다. 오 여사의 보고가 틀렸거나 저 여자가 소름 끼칠 정도로 연기를 잘하는 것이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복잡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윤서연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는 짧았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사건이 터졌다. 연회장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자선 기부금이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갑자기 화면이 암전되더니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GNHA 그룹의 1급 기밀 로고가 떠올랐다. 그리고 다음 순간 GNH웨이지어가 극비리에 개발 중이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도와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메웠다. 세상에, 저거 GNH웨이 기밀 프로젝트 아니야?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GNHMOA 그룹의 심장부에 칼을 꽂은 명백한 테러였다. 박민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태준의 얼굴이 얼음보다 차갑게 식었다. 그의 경호원들과 임원들이 스크린을 가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혼란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강태준 총재다. 기자들과 호기심 어린 군중들이 그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경호원들이 태준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막을 만들었다. 그 순간 인파에 밀린 한 기자가 균형을 잃고 옆에 있던 거대한 얼음 조각상을 쳤다. 백조 모양의 거대한 얼음 조각상이 아슬아슬하게 기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조각상이 향하는 곳에는 윤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인파에 놀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저 스크린의 데이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무언가를 미친 듯이 분석하고 있었다. 피해, 태준이 소리쳤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 순간 강태준이 움직였다. 그것은 생각이 아니었다. 순수한 본능이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경호원들을 밀치고 두 걸음의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그녀의 가느다란 팔목을 잡아챘고 그녀를 자신의 품 안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와장창 그들이 있던 자리에 얼음 조각상이 산산조각 나며 떨어졌다. 날카로운 얼음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서연은 딱딱하고 뜨거운 무언가에 부딪혀 숨을 멈췄다. 강태준의 가슴이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그의 팔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완벽한 방어 자세였다. 태준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 자신도 놀란 듯했다. 그가 왜 이 보잘것없는 여자를 구하기 위해 몸을 날렸는가? 괜찮나? 그의 목소리가 거칠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저거 가짜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뭐라고? 태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스크린의 데이터요. 저건 3주 전의 구식 데이터예요. 핵심 알고리즘이 빠져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빠르고 정확했다. 이건 해킹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미끼예요. 우리가 얼마나 당황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진짜로 여기는지 반응을 보려는 거예요. 박민혁이 당신을 떠보는 거라고요. 태주는 얼어붙었다. 그는 몇 초 만에 그녀의 말을 이해했다. 이 여자가, 그가 유령 취급했던 이 여자가 이 아수라장 속에서 단 몇 초 만에 적의 의도를 간파했다. 그녀의 전략적 통찰력은 진이치웨이 그 어떤 임원보다 날카로웠다. 그의 팔은 여전히 그녀를 안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이상하게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나 놀람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가 수년간 쌓아 올린 얼음성에 아주 작고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아내를 완전히 철저하게 잘못 판단했다. 파티장에서의 아수라장은 거짓말처럼 흩어졌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롤스로이스 안은 얼음장 같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태준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윤서연 역시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침묵은 예전의 무관심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혹은 거대한 무언가가 폭발하기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이었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태준이 돌아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그녀를 투과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라는 존재를 정면으로, 그리고 날카롭게 응시했다. 내 서재로. 그의 목소리는 낮고 억눌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를 따랐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으로 가늘게 떨렸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그녀는 오늘 밤 모든 것을 걸기로 마음먹었다. 이 남자의 신뢰를 얻거나 혹은 이대로 계약 파기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거나 둘 중 하나였다. 태주는 창가에 서서 그녀를 등졌다. 어떻게 알았지? 그의 질문은 간결했다. 파티장에서의 그 데이터, 3주 전의 구식 자료라는 건 GNH와의 최고 보안 등급을 가진 자들 외에는 모르는 사실이야. 당신은 대체 정체가 뭐야?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 막이 올랐다. 제가 아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서재의 공기를 가를 만큼 단단했다. 총재님은 지금 이 집 안에서부터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요. 태준이 획 돌아섰다. 그의 눈에 노골적인 불신과 분노가 스쳤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는 자신을 둘러싼 철벽 같은 보안을 확신했다. 그의 집은 요새였다. 함부로 입을 놀리면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오 여사, 서연은 그의 위협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이름을 내뱉었다. 총재님의 집사 오 여사가 바로 박민혁 대표가 심어둔 첩자입니다. 태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오 여사는 그의 부친 때부터 이 집을 관리한, 그가 유일하게 사적인 공간을 허락한 사람이었다. 그는 비웃음을 터뜨리려 했다. 망상인가? 아니면 내 관심을 끌기 위한 저급한 수작인가? 하지만 서연의 다음 행동에 그의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그의 책상으로 다가가 보안 시스템이 연결된 태블릿을 망설임 없이 조작하기 시작했다. 이게 망상인지 사실인지 직접 확인시켜 드리죠. 서연은 자신이 지난 며칠간 수집한 증거들을 화면에 띄웠다. 시작은 이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녀는 오 여사의 가방에서 나온 구겨진 영수증 사진을 보여주었다. 총재님은 하지 않는 고급 시가와 와인, 방문하지 않는 날의 구매 기록. 이것은 그녀가 누군가와 접선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그 와인 브랜드를 알았다. 박민혁이 유일하게 마시는 값비싼 부르고뉴 와인이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저는 그녀를 유인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와이파이망을 일시적으로 교란시키고 제가 따로 구축한 미끼 네트워크로 접속하도록 유도했죠. 화면에는 오 여사의 구형 휴대전화에서 전송된 데이터 로그가 떠올랐다. 그녀가 박민혁의 비서실과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들, 총재, K 프로젝트로 예민함, 아내, 돈의 약함, 불안정, 그리고 오늘 파티 직전 그녀가 몰래 찍어 전송한 서재 책상 위에 서류 사진까지. 박민혁은 오 여사를 통해 총재님의 정보를 빼내는 동시에 저를 흔들미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녀가 제게 돈이 필요하지 않냐고 떠보더군요. 그래서 전 기꺼이 돈에 미친 불만 가득한 어린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태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충격이 그의 전신을 강타했다. 자신이 수년간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유령 취급하며 빚쟁이라고 무시했던 이 여자가 자신의 요새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모든 음모를 간파하고 심지어 역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절박함이나 두려움에 차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냉철한 전략가의 지성과 강인함이 빛나고 있었다. 파티장에서의 해킹, 그것도 네가 박민혁의 시험대였죠. 서연이 그의 말을 가로챘다. 오 여사가 구식 정보를 넘겼고 박민혁은 그 정보로 지니치 웨이를 공격했을 때 총재님이 얼마나 당황하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반응을 보려 한 겁니다. 제가 가짜라고 소리친 순간 그는 두 가지를 확신했을 겁니다. 그녀는 태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하나는 제가 생각보다 쓸모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녀는 태준이 자신을 감싸 안았던 순간을 떠올렸다. 총재님께서 저를 보호했다는 사실, 즉 제가 총재님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분석은 완벽했다. 모든 것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들어맞았다. 그는 수년간 박민혁과 싸워왔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까지 내부 깊숙이 찔린 적은 없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등을 맡기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면을 벗었다. 냉혹한 총재가 아닌 위기에 몰린 한 남자로서 입을 열었다. 박민혁. 그자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씁쓸했다. 그는 우리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파멸시켰다고 믿고 있어.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복수야. 그는 서연에게 자이네이치 그룹이 처한 진짜 위기를 털어놓았다.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그룹의 근간을 흔들려는 적대적 MAC도, 이사회를 분열시키려는 내부 공작까지. 그는 그동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왔다. 그는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해. 진이치웨이, 그리고 내 사람들까지.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머물렀다. 그는 당신을 빚에 팔려온 약한 여자로 봤어. 내 옆에 둠으로써 나를 조롱하고 동시에 나를 무너뜨릴 가장 쉬운 도구로 생각했지.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연의 앞에 섰다. 그들의 거리는 불과 한 뼘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어. 그의 차가운 눈에 처음으로 다른 종류의 불꽃이 튀었다. 그것은 분노도 냉소도 아닌 집중과 인정의 빛이었다. 그들은 당신이 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이것은 연합의 제안이었다. 냉혹한 총재와 비밀스러운 아내의 관계가 아닌 두 명의 전략가로서의 동맹이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무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태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얼음이 녹는 첫 번째 신호였다. 좋아. 그렇다면 윤서연 전략가, 그는 그녀를 아내도 당신도 아닌 그녀의 본질로 불렀다. 오, 여사라는 카드는 이제 우리 손에 들어왔어. 박민혁은 아직 우리가 안다는 걸 몰라. 첫 번째 수는 어떻게 두는 게 좋겠나? 서연의 눈이 빛났다. 그가 원하는 것을 줘야죠. 그가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 총재의 약점이 되어 그의 함정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칼을 숨긴 채로요. 그날 밤 G&H 웨이 그룹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새벽이 오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얼음장 같던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뜨거운 전략과 차가운 분노, 그리고 기묘한 신뢰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박민혁은 자신이 구석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가 G&H웨이 내부에 심어둔 가장 확실한 눈이었던 오 여사로부터의 보고가 며칠째 뜸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받은 보고는 그가 그토록 얕잡아봤던 작은 아내 윤서연이 강태준의 서재에서 밤늦도록 무언가를 논의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다. 빌어먹을. 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리잔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분노가 타올랐다.
오 여사가 변절했거나 혹은 강태준이 그 여자를 이용해 자신을 속이려 드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진 H. 태브웨이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 그는 그동안 매수해온 일부 이사들과 소액 주주들을 규합해 강태준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임만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결정타로 그가 오 여사를 통해 입수한 진 예치웨이 씨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결함 데이터를 터뜨릴 작정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강태준이라는 인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당일 그 여자를 데려와. 윤서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태준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 여자가 내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지. 그는 윤서연이 자신의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미끼를 준비했다. 그는 오 여사에게 마지막 지령을 내렸다. 윤서연에게 접근해 남편의 배신 증거 다른 여자와의 미래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그리고 그것을 확인시켜 줄 테니 주주총회 날 내가 지정한 호텔 스위트룸으로 오라고 해. 박민혁은 확신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돈에 약한 여자는 이성을 잃고 그 미끼를 물 것이라고. 그는 지니에치 웨이를 손에 넣고 강태준의 여자까지 빼앗아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할 생각에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강태준과 윤서연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 오 여사는 그날 밤 서연에게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녀는 서연의 날카로운 증거와 회유에 무너져 내렸고 이제는 완벽하게 자이네치와의 편에서 박민혁을 속이는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박민혁이 절 납치하라고요? 서연은 오 여사의 보고를 들으며 차갑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사냥감의 마지막 발악을 확인한 사냥꾼처럼 침착했다. 태주는 그녀의 옆에 서서 굳은 표정으로 오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사모님. 오 여사는 바닥에 엎드렸다. 그는 주주총회에서 총재님을 끌어내리는 동시에 사모님을 인질로 잡을 계획입니다. 태준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다. 그가 감히 그의 유일한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건드리려 했다. 그는 당장 박민혁의 목을 비틀어 버리고 싶었지만 서연이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진정해요. 이건 기회예요. 그녀는 태준을 돌아보았다. 그가 판을 깔아줬어요. 우리는 그 위에서 춤을 추기만 하면 돼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죠. 절망에 빠진 아내, 혼란에 빠진 주주총회, 그리고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갈 결정적인 증거까지. D-Day, 지니치웨이 그룹 본사 대강당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강태준은 단상 위에 홀로 서 있었다. 박민혁과 결탁한 이사들이 차례로 일어나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강 총재,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막대한 손실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지니에이치와의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십시오. 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대형 스크린으로 지켜보며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대리인인 최 이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제 결정타를 날릴 시간이지. 최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USB 하나를 높이 쳐들었다. 여러분, 이것은 강태준 총재가 숨겨온 GNH워의 부실 경영을 증명할 1급 기밀 데이터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가 데이터를 화면에 띄우려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오 여사가 알려준 호텔 스위트룸.
서연은 박민혁이 보낸 배신 증거를 보기 위해 약속 장소에 홀로 도착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오 여사 대신 건장한 남자 2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윤서연 씨, 박 대표님께서 정중히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서연의 팔을 잡으려던 순간 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박민혁 씨가 직접 오지 않고 개들을 보냈군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남자들이 당황한 사이 스위트룸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태준의 경호팀과 경찰 특공대가 쏟아져 들어왔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납치, 미수 및 감금 혐의. 남자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제압당했다. 오 여사는 이미 모든 것을 증언한 뒤였고 이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눌렀다. 주주총회장으로의 생중계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다시 주주총회장. 최 이사가 USB를 연결하려던 그 순간 강당의 모든 스크린이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방금 전 호텔 스위트룸에서 벌어진 납치 미수 현장이었다. 경찰에게 제압당하는 남자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서서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는 윤서연의 모습이 생중계되었다. 이게 무슨, 주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스크린 속 서연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저는 찐차브웨이 그룹 총재 강태준의 아내 윤서연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강태준의 비밀 아내가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지금 보신 영상은 테라홀딩스의 박민혁 대표가 저를 납치하려 한 현장입니다. 그는 G&H웨이를 무너뜨리기 위해 저를 인질로 삼으려 했습니다. 박민혁의 사무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장 저것 꺼. 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최 이사님이 지금 공개하려던 그 기밀 데이터 말입니까? 그녀는 주주총회장 단상으로 연결된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조작했다. 그것 역시 우리가 박민혁 대표에게 일부러 흘린 가짜 정보입니다. 그가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죠.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오 여사의 자백 영상. 박민혁의 비서실이 오 여사에게 보낸 수억 원의 입금 내역, 그리고 테라홀딩스가 G&H웨이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모든 증거 자료였다. 이 모든 것은 테라홀딩스의 박민혁 대표가 G&H웨이를 적대적으로 인수하기 위해 벌인 불법 행위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강당은 충격으로 마비되었다. 최 이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때 강당의 뒷문이 열리고 방금 전까지 스크린 속에 있던 윤서연이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직접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를 뚫고 당당하게 단상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자신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강태준의 옆에 섰다. 태준은 그녀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의 차가운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라 부를 수 있는 무언가가 스쳤다. 그것은 안도감이자 경외감이었다. 주주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강당을 장악했다. 상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스크린에는 마지막 영상이 떠올랐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박민혁의 사무실을 급습하는 실시간 영상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민혁의 왕국은 그가 가장 얕잡아봤던 작은 아내의 손에 의해 그의 가장 화려한 파티가 열리려던 순간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주주총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박민혁의 불법 행위와 윤서연의 납치 미수 영상이 생중계된 후 강당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흥분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강태준과 그의 곁에 당당히 서 있는 윤서연을 향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이 충격적인 반전의 주인공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강태준은 단상 위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의 얼음장 같던 얼굴은 이제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과 알 수 없는 단단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질문을 한 손으로 제지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옆에 선 여자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빛에 쫓기던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G&H 웨이를 구한 전략가이자 이 모든 승리의 중심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백 개의 카메라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은 차갑고 계산적인 계약이 아닌 따뜻한 온기를 지닌 명백한 보호의 제스처였다. 이쪽은 제 아내 윤서연입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비서도 직원도 아닌 아내,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정의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태주는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서연의 어깨를 감싼 채 유유히 총회장을 빠져나왔다. 기자들이 댐이 터진 것처럼 몰려들었다. 총재님, 저 여성이 정말 부인이십니까? 언제부터 결혼하셨습니까? 박민혁 대표의 납치 미수는 사실입니까? 질문이 비수처럼 쏟아졌다. 태주는 서연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모든 것은 대변인을 통해 공식 발표될 것입니다. 길을 비켜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지만 서연을 향한 그의 손길은 끔찍할 정도로 다정했다. 롤스로이스에 오르자마자 서연은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태주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지 않고 창밖만 보고 있었다. 놀랐나? 그가 물었다. 아니요. 서연이 대답했다. 총재님이야말로 괜찮으십니까? 태주는 처음으로 그녀의 질문에 대답 대신 희미한 쓴웃음을 지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지니치 MOA 그룹 적대적 MOA 시도 막아내 테라홀딩스 박민혁 대표 산업 스파이 및 납치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 그리고 그 모든 헤드라인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더 있었다. 베일에 쌓인 총재의 아내 지니치웨이를 구한 전략가 윤서연. 박민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래성은 그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작은 아내의 손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발목을 잡았고 법의 심판은 냉혹했다. 지인의 치웨이를 향한 그의 복수극은 가장 비참한 형태로 막을 내렸다. 박민혁의 구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가 GNHW의 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을 상대로 벌인 불법 행위들이 속속 드러났다. 그는 재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 동시에 지니치와의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총재와 그 비밀 병기였던 아내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태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박민혁에게 동조했던 이사들을 모두 해임시켰다. 이사회는 피바람이 불었지만 그 누구도 태준의 결정에 반기를 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완벽하게 재정비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 그의 서재에서 함께 밤을 새우며 전략을 짠 서연이 있었다. 언론은 윤서연이라는 미스터리한 인물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불우했던 가정사, 지니치와의 말단 직원, 그리고 총재와의 비밀 결혼. 사람들은 그녀를 현대판 신데렐라라고 불렀지만 그날 주주 총회장에서 그녀의 날카로운 논리를 본 사람들은 그녀가 단순한 신데렐라가 아님을 직감했다. 펜트하우스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두 사람만이 거대한 공간에 남았다. 하지만 이전의 차가운 고립감은 사라졌다. 공기 중에는 어색하지만 분명히 다른 종류의 긴장감.
어쩌면 기대감 같은 것이 감돌고 있었다. 오 여사는 해고되었고 집안은 주인을 닮아 고요했다. 그들이 서재에 마주 앉았을 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태주는 더 이상 그녀의 고용주가 아니었고 그녀도 빚쟁이가 아니었다. 태준이 서재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내왔다. 그들의 관계를 정의했던 비밀 결혼 계약서였다. 그걸로 제 빚을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이 먼저 말했다. 그녀는 오히려 담담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빚졌지만 또한 모든 것을 갚았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어. 이건 모욕이었지. 그는 자신의 과거를 인정했다. 나는 당신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려 했어. 당신의 재능, 당신의 용기, 당신의 모든 것을 이 종이 한 장으로 묶어두려 했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계약서를 찢기 시작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당신의 빚은 이미 진네치와에 대한 당신의 공헌으로 모두 상쇄되고도 남았어. 아니, 애초에 빚 같은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그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망설임 없이 벽난로 속으로 던져버렸다. 불꽃이 푸른 잉크로 쓰인 조항들을 삼키는 것을 보며 서연이 물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약은 끝났으니 떠나야 하나요? 그녀는 일어서려 했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을 구걸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그것으로 좋겠다. 가지마. 태준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손이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다. 제발 내 곁에 있어줘. 냉혹한 총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서연이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이 없는 이 집을 상상할 수가 없어. 그가 고백했다. 당신이 없는 지잉와도, 당신이 없는 내 인생도, 당신은 내가 몇 년 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었어. 당신은 내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어. 파티장에서 당신을 구한 건 본능이 아니었어. 그가 낮게 속삭였다. 그건 내 유일한 것을 잃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었지. 당신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보는 순간 나는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 그때 깨달았지. 이 냉정한 총재의 심장이 당신으로 인해 녹아내렸다는 걸.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처음으로 어떤 계산이나 본능적인 보호가 아닌 순수한 갈망으로 그녀를 안았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윤서연. 당신이 빚쟁이여서가 아니라, 당신이 찐모의 전략가여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이기 때문에. 태주는 그녀를 아는 채로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냉혹한 진-추 웨이 총수가 한 여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다. 나는 당신에게 두 번의 잘못을 저지를 수 없어. 첫 번째는 돈으로 당신을 샀던 것. 그러니 두 번째는 내 진심으로 당신을 얻어야겠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가 오늘 아침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유일한 것이었다. 그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푸른 빛을 내는 사파이어 반지가 있었다. 이건 계약이 아니야,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반지는 당신의 자유를 속박하는 수갑이 아니야. 이건 나와 당신을 연결하는 약속이야. 나 강태준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파트너로서, 나의 유일한 사랑으로서 평생 나와 함께 해주겠어?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절망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이자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1년 전 이 남자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팔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되찾았고 그의 영혼까지 얻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얼굴을 감쌌다. 네, 당신의 파트너로서, 당신의 사랑으로서 평생 당신과 함께 할게요. 그녀가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차가운 계약의 확인이 아닌 뜨거운 사랑의 맹세였다. 한 달 후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GNH의 총수다운 화려한 결혼식이었지만 그 중심은 달랐다. 태주는 시종일관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고 그의 눈에는 오직 그녀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결혼은 재계의 가장 큰 화제이자 가장 낭만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짧은 여행을 떠났다. 화려한 휴양지가 아닌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총재와 전략가가 아닌 그저 태준과 서연으로 서로를 마주했다. 그들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웃고 이야기하고 미래를 그렸다. 1년 후 진에이치웨이 그룹 본사 이사회실, 강태준은 여전히 총재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옆자리는 더 이상 비어 있지 않았다. 진 HMA 그룹의 신임 전략기획본부장 윤서연. 그녀는 더 이상 총재의 그림자나 비밀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 HA의 미래를 이끄는 또 다른 축이었다. 윤서연은 총재 사모님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섰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태준의 과감한 결단력이 만나 진일이 포하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능력에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 태준이 서재에서 나오자 서연이 그를 맞았다. 집안은 더 이상 차가운 회색빛이 아니었다. 따뜻한 조명과 서연이 고른 화사한 색감의 쿠션,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담긴 사진이 놓여 있었다. 오늘 이사회 힘들었죠? 그녀가 그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물었다. 태주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웃었다. 당신이 내 편인데 뭐가 힘들겠어.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벽하게 따뜻했다. 그는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다. 그런데 본부장님, 오늘 저녁은 총재가 아니라 당신의 남편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서연이 그의 품에 안기며 웃었다. 물론이죠, 남편님. 그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1년 전 그녀를 절망에 빠뜨렸던 그 차가운 불빛은 이제 그들 부부를 비추는 따뜻한 축복처럼 빛나고 있었다. 비밀 결혼으로 시작된 작은 아내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행복한 여자가 되어 그의 곁에 서 있었다.